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번 주 승부 진행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를 바꿔버린 배정호입니다. 좋죠? 아니요. 안 좋아요? 그립습니다. 또 여기서 네. 사회생활까지. 그리고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살아남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참 그리고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가끔 받으세요? 02로요? 02? 안 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새 지금 이 전화가 이게 심각한 전화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받아야 되는 전화예요. 청취율 조사 전화. 그렇군요. 예. 박 PD 이거 언제까지죠? 청취율 조사? 하여간 근데 요새 조사 기간이라는 거 확실해요. 28일까지라는데 알겠습니다. 전화를 꼭 받으셔가지고 뭘 들었느냐? 그럼 YTN 라디오의 YTN이에요. 신율의 뉴스 정면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승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승부만 기억하시면 이게 곤란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사한 이름의 다른 방송이 있거든요. 그렇죠. 짝퉁 방송.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조는 우리가 원조입니다. 그렇죠. 아니 족발도 원조 논쟁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 원조. 근데 저희는 원조가 많아요. 근데 원조도 많으니까 또 진짜 원조도 있고. 아니 원조인데 저희 몇 변 원조를 해도 저희가 그렇죠. 원조입니다. 예. 참. 시사 프로그램 하면 신율. 신율 하면 시사 프로그램 또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부터 아주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셔. 자 오늘 이제 승자부터 할 텐데 우리 배 교수님 승자. 네. 누구예요? 오늘 원고를 보니까 저만 선택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우리 또 김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일설에 의하면 두 분이 KBS 기자 선후배라서 네. 이게 뭐가 좀 짬짬이가 되는 거 우리가 아니냐? 교감이 된 거는 아니고 또 짠 거는 더더욱 아닌데 아마 이번 주에 여권의 상황이 정말 볼썽사납다. 이런 적이 거의 우리 정치사에 없던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하고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만든 것은 없거든요. 그 있죠. 배 교수님 옛날에 KBS 기자 하실 때 이회창 대표하고 그 전에 YS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YS 전 대통령하고 그런데 제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요? 거기에다가 또 집권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권한 다툼까지 한 거는 이거 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친윤 친한이 지금 전면전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친박 친이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삼박자 다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대통령 영부인 문제로 이렇게 한 적은 또 우리 헌정사에 진짜 없잖아요. 그건 좀 드문 케이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부지리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른바 10월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 또는 한동훈 대표 큰일 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사실상 현실화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나온 위기설이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표 11월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10월 위기설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드라마틱하게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11월 위기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반사이익을 아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승자가 아닌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 왜 승자예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승자라는 게 영원한 승자가 아니라 지금 잠시 여유를 가지고 팔짱 끼고 웃으시고 계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엄중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웅다웅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뭔가 좋은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보수가. 그만큼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후에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굉장히 거칠게
그다음에 모든 걸 다 거부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각색을 했다. 그리고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해라. 이거 다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 잘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전 동의하지만 그런 과정이 거칠게 이루어지면서 당내 분란이 커지면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거거든요. 11월에 야당의 악재를 온전하게 우리가 받으려면 10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거칠다 보면 11월에 그런 호재가 있어도 우리의 악재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온전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형국에 도래했다. 저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일정 부분 방식과 이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지금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김 대변인은 좀 희망사항이 상당히 좀 섞인 그런 분석과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윤한 갈등이 이 잠시의 문제 같은데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윤한 두 사람이 충돌한 것 같지만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권력 서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상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정리하라는 얘기는 결국 사법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니까 극복이 불가능하고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뭐냐. 한쪽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결국은 정리해서 새로운 대권 주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타고 극복을 해야 되니까 상대하고 확실한 차별화 즉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사법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논리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현장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서로 검사가 붙는 모습이에요. 그 만난 장소가 거의 취조실 같다 이런 평가거든요. 조명은 침침했죠. 사각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째려보고 수사 검사가 피의자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 또 어떻게 했느냐. 파일을 들고 갔거든요. 본인이 1대1로 독대하자고 그랬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일을 들고 가는 건 뭐냐. 일종의 이것도 검사가 피의자를 향해서 구형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 생존 내지는 죽이기 게임이 더 심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저는 전제가 좀 잘못된 게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가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우려 그 명품 가방을 받은 부분은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를 벌써 집권 지금 좀 있으면 뭐 반환점을 돌긴 하지만 지금의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이기고 지고의 싸움으로 했을 때 순망치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봤을 때 본인이 소득이 없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동물이고 어떤 강한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굉장히 피튀기게 싸웠는데 그때 해병대원 특검을 발의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기대,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어라. 이건 착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반이 있을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빠르게 하자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하고 시간을 두고 하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타임 탭을 통해서 시간 타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단호하게 얘기한 거는 아예 대화 활동 금지 아닙니까? 하지만 한동훈 대표 측 주변에서는 그게 해외 순방에 가서 공적인 어떤 일정까지 하지 말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한 자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은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행동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한담동 라인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지금 국정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서로 지금은 치열하게 뭔가 이격이 있죠. 감정이 있지만 일정 부분 하나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고 대통령도 그런 결단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는 거하고 이거 좀 분리해가지고 가졌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대통령씨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비선 정리해라. 대외 공개적인 활동하지 말아라. 다 이런 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특별감찰관 문제도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김 대변인 말처럼 만약에 이게 절충점이 나올 것이다. 접점이 나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뭐 하나 절충의 여지는 남겨뒀어야 돼. 근데 완전히 다 무시를 했거든요. 요즘 유행한 말로 개무시했거든요. 근데 요구안만 무시한 게 배 교수님이 아니고. 말씀할 때 네. 조마조마해요. 네. 자, 그러면 개 도금 빼고 완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보가 뭐였습니까? 시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저녁 먹었어요. 원래 같이. 만찬 약속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어떤 이 컬럼에 썼는데 만찬 있었으면 좀 4시반보다 땡겨서 만나든지 해야지. 네. 만찬 약속 있으면 4시 반에 했는데 물론 뭐 늦은 거도 또 늦었죠. 네. 네, 그리고 또 그거 늦은 하나 거는 24분 이해는 늦었는데 되는데. 24분 늦었던 게 뭐 나토 사무총장 전화 통화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 면담인데 아시다시피 중요하죠. 외교 일정이라는 거는 사전에 다 조율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분 늦었다라는 거는 그냥 군기 잡은 거예요. 너는 까불지 마. 내 부하인데 이 수십 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올라오는 거야. 지금 그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문제로 연결되는 거고. 근데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를 그러면 왜 거부를 할까? 어떻게 보면은 수용을 해도 될 텐데. 근데 특별감찰관 문제에서 무너지면 둑이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가 겨냥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두 다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일단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걸 가지고 특검을 방어하려는 것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완전 무장해제하면 자기가 당 세력을 완전 장악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지금 국정 개입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고 자기에 대한 공격의 진원지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고 지금 그래서 친윤과 친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격돌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세대결로 끝날 것이다. 양보가 어느 한쪽이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표대결. 네. 근데요, 사실은 북한 인권재단 그거 중요하죠. 저도 굉장히 그건 보수의 아젠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출범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보수의 북한 인권재단 문제와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야 그거 하면 이거 할게 이런 식의 연결을 지으면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결국 거부의 명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네. 우선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역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11월 초에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연계 방침이 당의 어떤 공론의 어떤 공통 얘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소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에 대해서 원하느냐? 그럼 뭐 안 하든지 아니면 뭐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구나.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얻고요. 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임명 부분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의총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가 아침 회의 때 최고회의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원내 상황이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간의 그런 분란이 일어났고요.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연계 방침인데 연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당론이 아니냐도 또 이게 이견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당론이 아니더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친윤은 당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당론이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뭐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것들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건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스탠스를 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이건 연계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흐름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건 당론으로 정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의 스탠스는 이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너무 과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결을 통해서 이게 통과되면 뭐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저는 표대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본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걸 과도하게 또 관철을 시켰을 때 이게 파열음이 커지면 이게 그러니까 순망치안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과연 얻는 게 많을지 아니면 잃을 게 많을지를 고민하는 단계고요. 지금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하고 나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날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일정의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저는 양쪽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생각이 다른 면이 있는데 주변 인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두 분의 거리감을 더 멀리하는 일정 부분 나쁜 역할도 나쁜 영향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을 두면서 할 부분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11월 초에 의총에서 할 때 과도하게 표대결보다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중질환하는 것들이 야당한테 하나의 기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긴 안목을 통해서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표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표대결하면 저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현재 세력 분포는 지금 부족을 해요. 왜냐하면 대략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친한계가 한 20에서 30명, 그리고 친윤계가 뭐 한 30에서 40명. 그래서 이제 친윤계가 더 우세한 건 나머지는 틀림없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한 50명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대에 있는데 그 좋은 말로 하면 중간지대고 나쁜 말로 그러면 회색지대. 눈치파지 눈치파. 회색지대, 눈치지대. 예. 근데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는 미래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 권력이에요. 그러면 떠오르는 태양에 배팅을 하지 지는 태양에 배팅을 안 하거든요. 특히 지금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 문제 있다.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지금 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 이번에 갤럽이 다시 20%까지 떨어졌는데 20%예요.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 뭐 한 10%대 또 인천 경기도 10%대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인 20%가 이미 무너졌고 서울이 17%, 인천 경기 18%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예. 이게 확산될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번에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드디어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배 교수님하고 저하고 보는 각도가 좀 다르네. 저는 대구 경북이 26% 나왔거든요. 그것도 지금. 중요하죠. 이게 30%가 마지노라인이에요. 네.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30%가 마지노라인인데 마지노라인이 깨졌고 부울경에서도 2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TK, PK의 마지노선보다 국민적 마지노선 20%가 더 중요한데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요. 15%로 1인데 경제, 민생, 물가 문제가 14% 이것보다 이겼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말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김건희 여사 미운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민심 위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습이 될 것인가. 수습하려면 예. 국민의 요구, 국민의 눈높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표결할까요? 안 할까요? 표결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표결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 측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레임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검은 절대 안 되지만 뭔가 이 특검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카드가 중간에 있어서 야당과 그다음에 야당의 공격 지점을 좀 둔감하게 만드는 예리함을 꺾을 수 있고 명분이 될 수는 맞습니다. 있겠죠. 명분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저는 금정 선거를 좀 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동훈 대표의 공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저는 그게 야당의 과도한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어떤 탄핵에 대해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보수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 지지율이 그 득표율이 처음에는 2022년 대선 이후에 22%였습니다. 지방선거 때. 근데 총선 때 13%로 줄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근데 이번에 22%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총선 이후에 야당의 그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은 있지만 문제가 있다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위기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지했다고 투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기회를 풀어가는 방식이 변화도 맞지만 이 변화가 안에를 굉장히 내용으로 엮는 드라마틱하거나 아니면 거친 변화라는 부분이 뭔가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역으로 본다면 기승전 김건희 문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접점이라는 걸 찾았을 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과도하게 된 부분을 풀어준다면 그다음에 야당은 사실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본 격으로 뭔가 공격할 지점을 상실하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절실함을 가지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를 고민하고 한동훈 대표 또한 이 부분을 너무 모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대통령실에 변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주는 그런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된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그리고 25일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세안대학교 배정우 교수님 그리고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는 누구 마지막 배 교수님 하실 차례죠? 배 교수님 패자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네. 왜요? 공수처가 지금 고사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지금 임명권자가 누구냐면 당연히 대통령이죠. 예. 근데 공수처 검사가 25명이고 수사관이 40명인데 검사 임기가 있어요. 3년이에요. 아. 근데 이제 세 차례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63세가 정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야, 근데 아니 잠깐만요. 판사는 65세가 정년인데. 예? 검사잖아요, 검사. 왜 공수처 검사도 63세 그 정년 연장 거 시위해야겠네 거기. 예. 글쎄요. 지금은 뭐 정년 문제보다 아예 지금 공백이 지금 심각한 예, 상황이니까 제가 이거 패자로 꼽았는데 지금 이유는 부장검사 등 4명 지금 27일 날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기 만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임을 재가를 안 해주면 이제 이 사람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해줄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연임을 재청을 2달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수사가 최상병 외압 수사 의혹 그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완전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수사를 계속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안 하면 좋겠죠. 그래서 혹시 이분들을 그냥 연임을 재가를 안 해가지고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닌지 이런 좀 의심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심이 또 하나 있는 게 신임 검사들 지금 인사도 안 하고 있어요. 신임 검사 지금 3명 뽑았다고 합니다.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신규 채용. 근데 여기도 결재를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의심 가는 대목이 있는데 검사 사표를 낸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은 내자마자 5일 만에 바로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안 해주고 또 검사 사표 쓴 사람 얼른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하고 이해가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아닌가. 그다음에 의심 가는 대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공수처 예산이요.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인데요. 14억밖에 안 돼요. 1년 예산이. 근데 이 예산이 17%가 줄었어요. 2억 8천. 그러면 뭐야? 반대로 검찰은 예산이 43억이나 늘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 때문에 기능하고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수사 예산을 지금 43억이나 늘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공수처는 예산을 17%나 줄여버렸어요. 인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수사가 뭐냐. 아까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수사 의혹 이것도 있지만 명태균 씨 김영선 씨 전 관련해 가지고 김 여사가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을 했다. 이거.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놔버린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방어할 지금 명분이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공수처를 이번 주 패자로 꼽았습니다. 야, 이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큰일 났네. 그 저 공백 상태, 헌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면 받아들일 건가요? 공수처 수사 나오면 네, 받아들일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잠깐만요. 뭐냐면 아니 잠깐만요. 네. 그거를 제가 야당을 대변하지 네, 않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네. 지금 반대로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네. 특검을 결정하자 이렇게 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 결과 못 나오게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검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공수처 수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명이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하죠. 아직 라인이 안 지났습니다. 아니 이틀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도 물어볼게요. 그럼 제 지나면 말씀을 듣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질문했으니까 네, 저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부분 뭐 법에 정해져 있고 하면 임명을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의혹을 사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진하면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수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 지금의 야당의 문제점은 뭐냐?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특검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검사 임명에 대해서
뭐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검사 껄빗하면 특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승전 특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공수처 수사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으로 넘어가는 게 수순이라고 보고 저는 역으로 여쭙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3인 관련해서 이제까지 관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죠. 네. 94년에 한 번 다수당인 여당이 2명을 추천한 적은 있죠. 네. 근데 2000년 이후부터는 그런 적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헌법재판관 이 3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김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그 조항 관련해서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명이 없더라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3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통위 2인 체제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국회에서 뽑을 수 있는 3명 민주당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이 부분만 문제라고 하지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틀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부분 지적이 있고 그거는 저는 대통령실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검찰 수사 결과 존중하자. 네. 원론적으로 찬성.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반대. 국민들도 대부분 여론조사하면 반대입니다.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불기소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도 대부분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이 있는 거예요. 권력형 비리.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제도니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 결과 존중해야 된다. 원론적으로 오케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수처장이 넉 달 동안 공백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 헌법에 보장된 특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아까 헌법재판관 얘기를 했는데요. 헌법재판관 3명이나 공백 상태 되면 안 되죠. 이거는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 여야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론적으로 빨리 3명을 충원해라.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특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여론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가방을 받은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무혐의한 부분이 왜냐하면 배우자가 그걸 받았을 때 지금 현행법상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의 미비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을 어떻게 보면 죄형 형법주의라고 해서 어떤 걸 처벌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법이 없는 걸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사라고 해서 법이 군림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여론에 떠밀리듯이 하는 건 다르다. 다만 여사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는 처벌을 못할지 몰라도 포괄적 직무로 이걸 인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근데 있다. 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임기가 끝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빼박 증거가 나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해석을 다 몰랐어. 증거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손해본 사람도 방조 혐의로 지금 2심에서 유죄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23억이나 모녀가 수익을 냈는데도 그리고 통정매매를 했는데도 그러면은 검찰이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해버려요. 사법적인 판단 자체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특검이라는 것이 여론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특검이라는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근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특검이 헌재에서 그거는 제가 탈핵 심판이니까 그건 취소하고 자 그러면은 특검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60%가 넘거든요. 그리고 의혹이 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일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또는 친한 측에서도 특별감찰관도 얘기하고 최상병 특검법도 제3자 추천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3자 특검 민주당이 고발하고 특검 수사하는 검사도 민주당식 야당에서 소위 말해서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검사를 하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과 특검의 어떤 추천을 누가 하느냐를 디테일하게 봤을 때 그게 일방적으로 60에서 70%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저는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과도하게 손모 씨의 어떤 유죄가 김건희 여사의 유죄와 등치시키게끔 기다린 부분은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 손모 씨의 같은 경우는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그 시기 그다음에 주가 조작범과 전화한 여러 가지 연락한 증거가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는 예전부터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른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락을 받은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보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그 시절에 나왔던 것과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해서 나온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불구속을 못하든 기소를 못했는지 저는 야당이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당시에 대해서 무능하게 가름말을 못한 이성윤 전 의원을 탄핵시켜야 돼요. 예. 자, 그 패자. 저는 패자는 사실 저번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 만남 이후에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뭔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승자고 패자는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선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런 어떤 국정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아기를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을 버리다 보면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물을 이거 호러죠. 아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당내 분란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15일이라는 그 마지노선을 딱 시간을 타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김 대변인은 친한 게예요? 저는 친한 친윤을 떠나서 아니 왜 어제 저한테 제가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한동훈 대표의 최근 그 주장이 선의에서 한 거로 믿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윤에서는 완전 악의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건 이제 저는 조크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한동훈 대표도 정치인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지지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친윤이나 친한이나 그걸 떠나서 그게 비춰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서 겸손하게 엄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쪼크를 한 거고 아까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11월, 15일, 25일 날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12월 초도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북 송금 문제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위증 교사 이 두 개의 1심 재판이 유리하게 나오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럼요. 네. 사법 뭐 어퍼튜니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오늘따라 유난히 영어를 많이 쓰시죠. 처음 썼는데요. 그 중앙지검장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중심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신상 발언을 국회에서 했거든요.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온갖 쌍욕을 하고 눈을 부라리고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다. 플러스 후배 검사들이 자기한테 막 사퇴까지 요구하고 그런 압박을 내렸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정권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거의 3년 가까이나 이 문제가 처리 안 됐다라는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김에 그냥 승부처도 많이 얘기하세요. 승부처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네. 과연 특별감찰관 제도를 가지고 의총에서 친윤하고 친한이 결국은 세대결 갈 텐데 이게 제가 볼 때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 특별감찰관이 지금 현재 국민 여론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오늘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그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실제로 자꾸 이 연계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저희가 지켜보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좀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 생각을 문제와 좀 해요. 관련해서요. 예.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2차 지금 회담이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총과 어디에 만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네.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심 선고 전에 만나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1심 다음 선고가 주인데 나면 뭐 다음 주면 그렇죠? 11월 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문제가 다뤄질 텐데 제가 볼 때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다뤄질 거예요. 그리고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도 다뤄질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반대로 또는 한동훈 대표가 또 합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 검사를 이제 아니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지금 펜딩돼 있는 게 있잖아요. 조건부 비조건부.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합의를 해주면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그럼 우리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할게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합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고 특별검사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켜볼 대목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합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이재명 대표가 수정제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승부처다. 라는 얘기 드립니다. 승부처. 저는 뭐 월요일 날 그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만난 부분이 승부처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상황이 어떻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통과될 임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표대결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갈등 양상이 치달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